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 청년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똑같이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좌초되느냐 기사회생하느냐 기로에선 두 인물의 정치적 변수를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2,000명 늘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등 여러 선행 지표도 증가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재유행 전망과 대책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올라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 상승률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성추문이 드러나는 등 부실검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부실검증 논란에 대해 다른 정권 때와 비교해보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국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며 정상화에 물꼬를 텄지만 여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사법개혁 특위 가동과 관련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갈등 재확산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독립기념일 행사 중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20대 초반의 백인 용의자를 붙잡아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윤익은 경찰청 차장은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서 내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8,000여 명으로 40일 만에 최다 확진을 기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세부 변이 BA.5가 조만간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인데요.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6%가 올라서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계속 6%대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운송입니다. 네,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는 겁니까?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0% 상승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 6.8% 상승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가파른 물가 오름세는 올 1월 3.6%에서 3월엔 4.1%로 4%대를 넘긴 뒤 5월에는 5.4%로 5%대로 진입했고 다시 한 달 만에 6%를 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금 추세라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 6%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과 외식 등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50.7% 올랐고 휘발유 31.4%, 등유는 72.1%나 상승했습니다. 또 전기와 도시가스는 각각 11%가 올랐고 상수도료는 3.7%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돼지고기가 18.6% 상승한 것을 비롯해 수입 쇠고기 27.2%, 포도 31.4%, 배추는 35.5%가 올랐습니다. 개인 서비스는 보험 서비스료가 14.8%, 치킨 가격은 11%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있는 양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마트에서 장 보는 것 역시 1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채소나 과일뿐 아니라 돼지고기 같은 축산물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취재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이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채소, 과일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주셨는데요. 축산물 가격도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또 닭고기 등을 주로 파는 축산물 코너인데요. 제가 10만 원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장을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내산 돼지고기 목심과 삼겹살, 갈비를 한 팩씩 카트에 담아봤는데요. 목심이 660g 정도 되고 이 삼겹살이 700g이 조금 넘고 갈비가 1.1kg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6만 2천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이면은 이 정도 사는데 4만 2천 원에 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목심 한 팩 정도를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또 고기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포기김치죠. 어제 배추 가격이 한 포기당 4,000원대로 작년보다 26% 정도 올랐는데요. 이 포기김치 3.3kg을 포함하니까 금방 9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직 카트에는 양념장이나 쌈장, 각종 채소류도 담지 못했습니다. 돼지고기나 채소류뿐만이 아니라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기장을 봤으니 쌈장 가격을 살펴봤는데요. 이 고기 전용 쌈장 450g이 작년보다 20% 정도 비싼 3,000원대였습니다. 밀가루는 10% 정도 올랐고 식용유는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한 소비자는 이 마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면 이제는 격주마다 방문하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물건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을 정도로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밥상 물가 상승세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지수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최전선에 있는 대형마트들도 물가 안정화 노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는 어제부터 계란과 쌀, 우유, 휴지 등 40대 필수 상품을 상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번 주부터 고객 수요가 많은 생필품 500여 품목의 가격을 경쟁업체 최저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수동 이마트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런 물가 상승,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자영업자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2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런 물가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네, 이번에는 영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이야기 들어보죠. The fish prices have gone up extortionately. The oil prices have gone up extortionately, and everything across the whole spectrum that we sell have gone up extortionately.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비슷하죠.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실제 지표를 통해서 전 세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자, 먼저 오늘 발표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6%였습니다. 4월에는 4.8%였고요. 5월에는 5.3%, 그리고 6월에는 6%로 매월 앞자리가 바뀌고 있고요. 유로존 19개 나라의 6월 소비자 물가는 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터키, 튀르키의 경우를 보면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무려 79%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는 지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통화인 리라화 폭락과 정부의 비정상적인 저금리 정책으로 튀르키예는 지난해부터 이미 물가 폭등을 겪어왔는데요. 지난해 9월 기준금리를 19%에서 18%로 낮춘 이후에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14%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다른 행보지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지난달 8.6% 급등하면서 41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했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연준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그리고 0.75%포인트씩 연이어 올리고 있지만 물가는 쉽사리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미국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YTN 김은경 리포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LA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의 소비자 물가 6% 올랐는데 미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체감 좀 되십니까?
네, 미국 물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체감 물가 상승률 말고 진짜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8%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솔린부터 식당, 그리고 마켓 등 움직이면 모든 게 돈이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휴가철이 와도요, 여행은 가급적 줄이고 또 취미 활동마저도 줄이고 주말도 가급적 집에서 보내자는 분위기가 만연합니다. 네. 수치는 이제 8% 정도지만 체감하는 물가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체감은 얼마나 하십니까? 네, 체감 물가 상승률은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2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 수치도 제가 여유를 두고 드린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모든 게 마치 2배로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솔린부터 또 마켓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사실 오르지 않은 걸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처럼 2배가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입니다. 네, 뭐 안 오른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많이 올랐다고 느끼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자동차일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개솔린 가격이 아주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수치로 따져보자면 저의 중형차 같은 경우 예전에는 한 탱크를 가득 채웠을 때 $60 정도였다면 지금은 $85에서 90달러 정도를 내야지만 한 탱크가 가득 채워집니다. 따라서 35에서 40% 정도로 개솔린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그 기름차 대신에 그 전기차를 찾는 분들도 늘었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전기차의 유행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전기차를 구입할 때 바로 원하면 바로 구입할 수가 있었지만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구입을 원한다고 하면 미리 예약을 해서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게 기다려야지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밥상 물가도 궁금한데 미국에서는 주로 장을 볼 때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마트에 가셨을 때 좀 달라진 게 느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고깃값과 야채값, 마켓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올랐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특히 고깃값이 많이 올랐고요. 예전에는 세일을 자주 하던 품목들도 이제는 세일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보자면 1인 평균 일주일 동안 제가 장을 볼 때 예전에는 $60 정도이면 일주일치 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마켓 가서 일주일치 장을 본다고 하면 적어도 $100 정도는 줘야지 일주일치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 상황은 채소값이 폭염 때문에 많이 올랐고 또 곡물값 오르면서 연쇄적으로 고기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기값도 오르고 또 채소값, 야채값, 마켓에서 사는 모든 것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가격 역시 많이 올랐는데요. 이처럼 이 마켓의 가격이 오르니까 식당도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팁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오른 가격에 더해서 그 퍼센티지로 팁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많은 게 모든 게 2배로 올랐다고 느끼는 것이 그런 이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리포터께서는 그 외식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십니까? 네, 예전에는 저도 회사에 가서 점심 같은 경우는 친구들과 또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많이 사 먹었는데요. 최근에는 저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료들도 도시락을 싸오거나 또 집이 가까운 경우에는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 케이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는 한국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하반기쯤에는 경기가 침체했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다시 침체하는 이런 더블 딥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 느끼는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또 미국의 주식 역시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데요. 게다가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지갑을 닫고 이 불경기에 대비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지출도 둔화됐지만 그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좀 줄고 있다는 기사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코비드 바로 직후에는 일자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때문에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회사를 옮기는 케이스도 많았지만요. 최근에는 일자리가 서서히 줄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나 레이오프를 당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뉴스에서도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 엔지니어들의 숫자를 줄이겠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포터께서 한인타운 인근에 거주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한인타운에 사는 우리 동포들 그중에서도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험이 급할 것 같습니다. 그 현재 한인들 목소리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 한인타운은 캘리포니아주 LA에 속해 있는데요. 이 LA에서 최근 또 미니멈 웨이지, 즉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 소규모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원들의 월급을 다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힘든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 가격을 올리고 그렇게 되면 또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LA 현지 연결해서 미국의 물가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경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윤익은 경찰청 차장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표 수리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윤 내정자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윤 내정자는 갈등 수비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인 차기 경찰청장 인사 절차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2시간가량 윤익은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심의한 뒤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치안 총수에 내정된 윤익은 경찰청 차장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 엄중한 상황이란 걸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대 현안인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대한 입장도 짧게나마 밝혔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현장의 직원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만큼 우리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1년의 행동들이 자칫 국민들에게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또한 있습니다. 윤 차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찰대학 7기고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12월 치안감으로 승진한 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치안정감에 오른 만큼 이번에 경찰청장이 되면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을 기록하는 셈입니다. 네, 윤 내정자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네, 경찰국 신설을 비롯한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이틀째 삭발식이 진행됐고 일부는 무기한 단식에도 들어갔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외압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불보듯 뻔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인권 수호자로서의 정립된 경찰 문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에 대해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도 큽니다. 반면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입장도 강경합니다. 이 장관은 앞서 경찰위에 참석하면서도 이 같은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을 또 한 번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직협에 이런 일부 야당의 주장에 편승하는 듯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단체 행동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정치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하면 정부의 경찰 통제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도 큽니다. 내부 반발을 달래는 동시에 경찰과 정부 사이 중재 역할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윤 경찰청장 내정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등 논란이 많은 박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건데 앞서 출근길에는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출근길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실 인사,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에 윤 대통령이 선긋기에 나섰죠? 네, 윤 대통령이 상당히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어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죠. 새로 지명한 공정거래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실이 드러나서 또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라면서 부실 인사라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것들. 네, 도어 스태핑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이후 윤 대통령이 질문 2개 만에 그것도 이렇게 불쾌한 표정으로 빠르게 자리를 뜬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윤 대통령. 오전에 박순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차례 더 힘을 실어줬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하루 만에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갑질 의혹 등으로 과연 교육부 수장으로 적합한가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웃음기 없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예정에 없던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네, 국회 공전 탓에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못했을 뿐 부실 인사가 아니라는 뜻을 에둘러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명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비판, 국민 패싱이자 만취 국정운영이라는 데 대한 응수 성격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곧장 이어진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여전히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공석이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50일이 넘도록 아직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국무회의에서는 역시 경제가 화두였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6% 정도 상승했고 전 세계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가장 심한 물가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면서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부터 군사를 빼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요.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 책임 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 또 공공부문에도 예산 절감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하겠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사 참사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행태이고 전 정권과 비교한 발언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면서 이딴 인사실책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발언 여파, 정치권에도 그대로 미치고 있군요. 네, 민주당은 앞서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약식 회견에서 한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 다른 정권과 비교해보라는 대통령의 말을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이은 부실 인사 지적에 대해 전 정권 지명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책임을 여전히 모른다면 인사 대참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역시 최근 윤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적극 엄호에 나섰는데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 검증 작업을 거치겠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애 장관, 그다음에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은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작업을 하도록.
또 이미 임명된 터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장관 스스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전문성이나 능력을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논의를 위한 윤리위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네, 모레 예정된 당 윤리위원회에 일찌감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준석 대표.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 이른바 윤핵관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리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보시면 혁신위에 대한 공격도 그렇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또 자신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최고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배현진 최고위원을 재차 저격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배 최고위원이 한 혁신위 사조직 발언이 민망해서 불참한 게 아니냐며 국민에게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배 최고위원은 SNS에 이 대표를 겨냥해 안 했다, 물이 빚어 충고하다는 열자만 밝혔다면 간단히 해결됐을 것이라며 해야 할 말만 하라고 맞받는 등 당내 갈등은 악화일로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두 사람을 향해서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이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간 단 한 번도 인사 정보와 정책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당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죠. 네,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도입하기로 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결정을 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뒤집은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전격 사퇴했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정례회의도 취소됐는데 일단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저녁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출마가 무산된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출마를 막은 건 이재명 의원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거듭 반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은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8,000여 명으로 40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신규 발생도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추이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8,147명입니다. 어제와 비교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난 5월 26일 이후 40일 만에 최다 규모입니다. 확진자 숫자는 최근 감소세가 서서히 둔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지난달 27일 저점을 찍은 후엔 뚜렷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59,844명으로 전주 대비 21.2% 늘어 3월 셋째 주 이후 15주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으로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1 이상을 기록하며 유행 증가세로의 전환을 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미크론 변이 세부 계통인 BA.5가 국내에서도 조만간 우세종화될 것으로 보고 전파력이 강한 만큼 확산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다만 의료 대응 역량 안정세가 지속되고 사망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주간 코로나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당분간 다소 증가 내지 감소 흐름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다만 재유행이 본격화하면 하루 확진자가 15만에서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유행 시기를 늦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면서도 방역 정책 완화와 신규 변이 유입 등의 변수가 작용할 경우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증설 이후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71명으로 12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명 줄어 54명으로 24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76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차기 경찰청장으로 지명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 임명 제청 동의가 오늘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치면 공식적으로 경찰청장 내정자가 됩니다. 이어서 현장으로 가서 직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브리핑 듣겠습니다. 위하여 경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어제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하고 그 내용을 직접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제청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는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임용된 후에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일선 현장과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후보자는 정보, 경비,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임무를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토대로 공정하고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이 되어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 제청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브리핑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구 차장님. 예, 연합뉴스 김은구 기자입니다. 이번 경찰청장 임명 제청 절차가 과거와 좀 달랐던 점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청장의 임명 권한과 장관의 제청 권한이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경찰청장이 추천이 되고 임명 제청이 되고 임명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일을 도울 만한 보조 인력이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는 대단히 힘든 구조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 경찰청장 제청은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이 경찰청 조직, 그다음에 그 임명 제청에 관한 규정, 이런 내용에 충실하게 제가 직접 후보자들을 몇 차례 만나보고 가장 적합한 경찰청장 후보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경찰청장의 인사에 관련해서 경찰청장의 추천권과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이 충돌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경찰청장의 그 추천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이 아무래도 경찰 내부의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추천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에 기반해서 또 경찰청장이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추천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서로 다른 이견이 있으면은 서로 조율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님께 인사 제청을 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질문. 예. 네,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됐죠. 윤희근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회에 임명 제청 동의가 이루어졌고요. 조금 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까지 거쳤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청장 내정자가 됐습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교회에서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도중에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6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22살 백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국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에 있는 하이랜드 파크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오전 10시부터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시작됐는데 행사 시작 10여 분 만에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이 인근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옥상에서는 용의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성능 소총 한 정이 발견됐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고 퍼레이드 행사도 중단됐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 remember hearing shootings and going like and then reloading and then again and people screaming and running. I thought that it was the Navy that was saluting the flag with the rifles, but then when I saw people running, I picked up my son and I started running. 경찰은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지만 부상자 중에 중상자가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처 노스쇼어대 병원은 부상자가 36명 이상이라며 대다수는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랜드 파크 병원은 사건 피해자 26명을 받아 치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 찍힌 영상도 있다고요? 네, 로이터 통신이 제보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총격 사건이 벌어진 현장과 아주 가까운 지점은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 성조기를 손에 쥔 어린이들을 비롯해 가족들이 퍼레이드 행렬에 늘어서 있고 기념일을 맞아 다소 들뜬 분위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총성이 들리고 잠시 후 사이렌 소리도 이어집니다. 당시 현장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성이 들린 이후 처음엔 시민들이 긴가민가 하다 대피하기 시작하는데요. 영상이 담긴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20대 백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죠? 네, 그렇습니다. 하이랜드 파크 경찰은 이 지역 출신인 22살 백인 남성 로버트 크리모 3세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체포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경찰은 크리모 3세를 시카고 외부 고속도로에서 발견해 충돌 없이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격이 벌어진 하이랜드 파크는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부유한 마을입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주민 3만 명 가운데 90% 정도가 백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 마르몰라다에서 현지 시간 3일 큰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등반객을 덮쳐 최소 7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임시 집계 결과 사망자 외에 부상자가 8명, 실종자가 15명으로 추정돼 사상자는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알프스 동굴구조팀은 트위터에 마르몰라다 정상으로 가는 길에 자리해 있던 큰 얼음 덩어리가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한여름에도 정상 주변을 덮은 만년설을 볼 수 있는 곳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빙하가 빠르게 녹아 없어졌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데 우리 돈으로 972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계 38개 나라가 모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논의하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논의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38개국 정부 대표자와 유럽연합 등 14개 국제기구가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재건에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72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Хто має заплатити за план відновлення, який вже зараз оцінюється в 750 мільярдів доларів? Ми вважаємо, що ключовим джерелом відновлення мають бути конфісковані активи Росії та російських олігархів. 슈미갈 총리는 상수도나 교량 등 가장 시급한 부문의 복구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기반 시설은 1,000억 달러 상당이 파괴된 상태라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The European Commission has proposed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to set up a reconstruction platform to map investment needs, to coordinate action. EU는 전쟁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에 8조 4천억 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앞으로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루한스크 지역을 장악한 직후 푸틴 대통령은 공세를 계속할 것을 군에 주문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리 정부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20여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핵심입니다. 전력 생산에서 현재 2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며 원전을 18기로 줄이려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준비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한편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해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30년까지 20%로 늘릴 예정이던 재생에너지도 국내 산업 경쟁력보다는 중국산 태양광 수입만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차와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터빈, 수전해 등 5대 수소 핵심 기술 자립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원전과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현재 81.8%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자원안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전략 비축을 늘리고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력 요금은 총괄 원금 보상 원칙에 따라 원가와 연계해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20대 여성 직장인이 일주일 전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사라진 뒤 집에 돌아오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가양역 인근 CCTV에 포착된 걸 마지막으로 실종된 23살 김가을 씨를 찾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직장에서 퇴근한 뒤 인근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SNS에 사진을 올렸고 밤 9시 반 이후 가족, 친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쯤에는 김 씨가 엄니가 쓰러질 것 같다고 신고해 자택에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염곡 동서 지하차도에 택시가 추락해 아래를 지나던 1톤 트럭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30대 남성이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70대 남성 택시기사와 40대 트럭 운전사도 목과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택시 기사들에게 장거리 출장에 동행해달라고 유인한 뒤 다른 도시에 있는 모텔에서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송치됐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22일 대전 용문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택시 기사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인 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유 씨는 장거리 출장에 동행하면 고액의 보수를 준다며 택시 기사를 유인한 뒤에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18일 경기 남양주시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모두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절도 등 전과 27범으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출한 10대와 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유인해 게임 아이템과 중고 휴대전화 등을 허위로 팔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21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미 구속 중인 1명에게는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가출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게임 아이템과 중고 휴대전화 등 허위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서 100여 명으로부터 1,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푹푹 찌는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없는 강원도 고지대 피서 명소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30m, 옛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자리입니다. 정식 캠핑장이 아닌데도 캠핑카와 텐트가 가득합니다.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연일 기승을 부리자 시원한 고지대로 피서를 온 겁니다. 제가 사는 것도 피서지만 워낙 덥다 보니까 이쪽이 대관령이 시원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대관령의 7월 평균 기온은 19.6도로 기상 관측 이래 열대야가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도 정도인데요. 이곳 대관령의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2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잃었던 입맛도 다시 돋고 모처럼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없이 잠도 청해봅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밤에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천막이나 텐트를 친 사람들은 이불을 덮어야 될 것 같아요. 추워요. 차박 명소로 알려진 해발 1,100m 강릉 안반대기. 열대야는커녕 낮 최고 기온도 25도 정도에 머물다 보니 푹푹 찌는 도심과는 딴 세상입니다. 축구장 300개에 달하는 드넓은 배추밭 풍경과 밤하늘 은하수도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줍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나던 데에서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니까 그냥 편안하네요, 몸이.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된 만큼 고지대 피서 명소를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소나기까지 정말 견디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치솟았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이렇게 심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지난해 대비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또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에 5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기습적이고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와 대구 모두 2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한낮에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다시 장마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자외선이 높게 치솟으면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외출할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엔 여야 청년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전 위원장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두 청년 정치인 모두 정치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치권의 협력 방안도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뵙겠습니다.